자, 심화이론과정 40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23페이지예요. 323페이지는 네 번째 챕터 어림셈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반복학습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네 번째 챕터 어림셈법에 대한 별표 5개 해놓으셔야 했지요. 양호의 1번 의입니다.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그 부분 초년도 세우형을 산정하는 자료만을 활용하여, 그래서 우리 설명드렸죠. 어림셈법은 어림셈한다. 대충 셈하는 기법이 때문에 투자기간 동안 모든 현금 유입, 유출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바로 뭡니까? 1차년도, 초년도가 되죠. 1차년도 운용의 과정을 통한 현금 유입 부분이 있죠. 즉 1차년도, 즉 초년도 세후 현흐름 산정하는 플로 차트 이거 하나만 활용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문 다시 봅시다. 첫 번째 맨 끝부분 보세요. 맨 끝은 초년도 세후 현흐름 산정하는 자료만을 활용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겠지요. 그렇지만 계산이 간편 장점이 있어 어림셈법 역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화폐 시장치를 고려치 못한다는 거지요. 못한다. 단점이 있다. 다음 어림셈법도 승수법과 수익률법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양고를 2번 봅시다. 첫 번째로 보세요. 승수법은 이처럼 소득과 투자액을 비교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분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아래줄 끝부분 보세요. 승수법의 승수는 자, 우리 설명 다 드렸죠? 승수는 뭡니까? 이제 소득의 몇 배가 투자액인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그래서 소득은 분모값이 되지요. 투자액은 분자값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승수법 승수는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이며, 자, 승수법엔 승수는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이다. 설명드렸죠? 네, 반면 수익률법엔 수익률과 역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승수법엔 승수와 수익률법엔 수익률 이들은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한 투자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인데, 자, 승수법의 승수는 낮을수록 유리한 것이고, 수익률법의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생각하시고, 박스 내용은 여러분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박스에 이제 현금 수지다. 이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건 현금 흐름 같은 말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현흐름의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걸 3번 봅시다. 양걸 3번 보시면, 조소득 승수다. 우리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조소득 승수입니다. 조는 뭐가 같습니까? 총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총소득 승수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는 조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의 배수가 되겠다. 단위는 몇 배이냐? 배수가 되겠지요. 다음 총 투자액을 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박스 보세요. 자, 조소득 승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조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월 4번 순소득 승수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 순소득 승수란 순영업 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의 배수다. 단위는 배가 되겠지요. 따라서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겠습니다. 여하튼 순소득은 자본 회수율을 의미한다. 이때 자본 회수율이 일단 단위가 연이 되겠지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설명드렸어요. 총 투자액은 100억입니다. 그럼 총 투자액은 100억인데 순영업소득이 20억 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순소득은 어떻습니까? 5배가 되겠지요. 따라서 자본 회수율은 5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본 회수율은 짧을수록 유리한 투자이기 때문에 순소득수가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이다. 결국 승수법의 수수는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봅시다. 이러한 순소득수의 역수가 종합 자본 환원율이 되겠지요. 자, 간단히 종합 환원율 또는 자본 환원율 이렇게도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 보세요. 자,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순영업 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역수 관계 있는 게 종합 자본 환원율이다. 그래서 종합 자본 환원율은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양고로 5번 봅시다. 자, 세전 현흐름 승수다. 이 부분이 되겠지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세전 현흐름 승수는 세전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
투자액의 배수가 되겠죠. 단위는 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으로 나눈 값이다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세전 현금 승수의 역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지분 배당률이 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상단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세전 현금 승수다. 어떻게 변합니까? 세전 현금에 대한 지분 투자액이 되겠죠. 이와 역수가 하는 게 지분 배당률이다. 그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6번이에요. 자, 세후 현금 수익수 나와 있죠? 일단 세후 현금 승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세후 현금 수익수, 즉 세후 현금 승수라는 것은 세후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 투자액의 배수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으로 나눈 값이다. 이런 세후 현금 수수 역수가 뭡니까? 세후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박스 보세요. 자, 세후 현금 수는 어떻게 변합니까? 세후, 여기는 오타입니다. 오타예요. 세전 현금이 아니라 뭡니까? 세후 현금이다. 자, 교재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오타네요. 자, 세후 현금 승수는 어떻게 변됩니까? 세후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 투자액이다 생각하시고 수정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모값이 세전이 아니라 세후가 돼야 되겠지요. 세후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 투자액이다. 이와 역수광하는 게 세후 수익률이 되겠죠. 그럼 세후 수익률 어떻게 변합니까?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승수법의 승수, 수익률, 즉 어림셈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학습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보충학습 박스를 봅시다. 박스 보시면 화폐 시가치와 타당성 분석이다 소개되고 있죠.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타당성 분석기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자, 뭡니까? 할인 현흐름 분석법 이야기 드렸죠. 다음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 이야기 드렸네요. 어림셈법 이야기 드렸죠. 우리 세 가지 말씀인데 이 중에 화폐 시장치를 고려하는 기본 딱 하나 있죠. 뭡니까?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생각하시고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 어림셈법 모두가 화폐 시장치를 고려치 못하는 부분이다. 참 화폐 시장치를 고려하느냐 고르지 못하는 이쪽 우리 시험에 완전 단골 메뉴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라고 한 번 더 보충해서 박스에 넣어드린 겁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화폐 시장치를 고려한다는 장점 있는 타당성 분석 기법 뭐가 있습니까?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법 등이 있다. 자, 할인 현수법 대표 기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순현가법이 있지요. 순현가법. 다음은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화폐 시장치를 고려하는 타당성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연평균 순현가, 현가, 회수현 두 가지 나와 있잖아요. 이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나 할지라도 여러분 이생하세요. 지문에 현가란 말이 들어가면 현재치로 바꿔주는 얘기예요. 따라서 화폐 시장을 고려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평균 순현가, 현가, 회수현 모두가 화폐 시장을 고려하는 분석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 보세요. 단순 회수기간법이다 이렇게만 표현되면 이는 화폐 시장을 고려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현가 회수기간법이다. 현가 회수기간법이다. 이는 어떠세요? 현재치로 바꿔서 회수기간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는 화폐 시장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에 단순 회수기간법 또는 회수기간법 나오면 이는 화폐 시장을 고르지 못하는 분석 기법이 되어 있고 현가 회수기간법 나오면 현가 이 말이 있으니까 현재에서 바꿔준다 이런 의미에서 화폐 시장을 고려한다. 이것은 장점 있는 타당성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5가지를 넣어드렸어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법 이 세 가지는 모두 할인 현으로 분석법이 되겠지요. 자, 이제 이 외에도 연평균 순현가라든지 현가 회수기간 모두가 화폐 시장을 고려한다는 장점 있는 타당성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화폐 시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 있는 타당성 분석 기법에는 단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이 두 가지는 여기에 있죠. 단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비할인 현으로 분석법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자, 조속승수, 순소득승수, 세전 현흐름 승수, 세후 현흐름 승수 이 네 가지는 승수 네 가지가 되겠지요. 다음 종합 자본환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이제가 뭡니까? 수익률 보면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 비할인 현금분석법 대표로 우리 두 가지 기법 이야기 드렸죠. 이들과 어림셈법 이들은 모두가 어때? 화폐 가치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 있는 타당성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어요. 결국은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이 기법은 화폐 현실을 고려하죠. 그렇지만 비할인 현금 분석법 그리고 어림셈법은 화폐 현실을 고려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비교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여름교재 3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326페이지는 5번 챕터 비율 분석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네, 이제 비율 분석법이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이에요. 또 다른 파트와 연계돼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5번 챕터 비율 분석 옆에다가 별표 11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11개 해두시고요. 비율 분석법에서는 결국 항목과 항목을 연결시켜서 비율로 분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참 비율로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비율 분석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으로 1번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LTV라는 게 있습니다. LTV는 영어 첫 글자 나눈 거죠. 근데 L은 뭡니까? 론, 돈 빌린다는 이야기예요. T는 to, V는 뭡니까? value.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라는 거. 그래서 LTV는 뭘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참 돈 빌린 비율이다. 이런 의미에서 LTV를 어떤 우리가 대부 비율이다. 또는 대출 비율이다. 또는 융자 비율이다. 또는 저당 비율이다. 또는 부동산의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다 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우리 시험에 때 출제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LTV는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참 돈 빌린 비율이니까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표현할 수 있겠죠.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니까 담보 인정 비율이다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대부 비율 이 표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론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다, 대출 비율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최근에 또 이런 질문도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맞는 표현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어부터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것은 LTV는요. LTV는 이제 부동산의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LTV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 즉 대출금의 비율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라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대출 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출이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이유는 원금이 조금씩 상환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저당 잔금이다. 부채 잔금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출 시점 기준으로 LTV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박스에도 대부분 LTV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 금액이다 표현되어 있죠? 이는 대출받을 당시를 기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저당 잔금 또는 부채 잔금 나와 있죠? 이건 대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여튼 LTV는 대출 시점 기준하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LTV가 이처럼 LTV가 50%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LTV 50%라는 이야기는 부동산의 가치를 100으로 보면 융자금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5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LTV 80%입니다. LTV 80%라는 이야기는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보면 융자금은 얼마 됩니까? 80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LTV 90%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보면 융자금은 얼마 됩니까? 9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처럼 LTV가 50%, 80%, 90% 이렇게 높아지더라는 이야기야. 이처럼 LTV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도 그만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때?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LTV가 높아질수록 부잣집 동이라도 대출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동일한 부동산이지만 대출 어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로 인해서 어때? 부동산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보세요. 자, LTV가 높아질수록 부잣집 동일하지만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때? 그만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어때? 커진다는 이야기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금융적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돈을 쓰면 쓸수록 그때서 얻게 되는 지렛대, 즉 레버리지 효과도 어때?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 편에서 배웠었죠. 이처럼 LTV가 높아질수록 LTV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때? 남의 돈 많이 쓴다는 얘기죠. 남의 돈 많이 쓸수록 지렛대 효과는 크게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이에 따라서 부담의 위험, 금융적 위험도 그만큼 어때?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LTV가 높아질수록 남의 돈 많이 쓰는 거죠. 남의 돈 많이 쓰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 안 되면 하늘의 뜻에 맡기고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LTV 높아지면 어때? 다 높아진다. 이렇게 참고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또 이런 잘 해봅시다. 자, LTV가 50%란 이야기는 부담치를 100으로 보면 유흥자금이 어때? 50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100 중에 50은 어땠어요? 남의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남의 돈. 따서 타인 자본 비율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50%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타인자본 비율이 50%. 자, 보세요. LTV 50%라는 얘기는 부담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유흥자금은 어때? 50이지요. 50이다. 그럼 따라서 100 중에 50이 남의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타인자본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50%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타인자본 비율이 50%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가 될까요? 50%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LTV가 50%라는 이야기는 결국 타인자본 비율이 얼마입니까? 50%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LTV는 뭐입니까? 타인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 하나 딱 그어보겠습니다. 선 하나 그어서 위에서부터 타자입니다. 타자. 위에서부터 타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채 비율.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채 비율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률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데 우리는 비법을 활용해서 공식 하나 기억했지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자, 차, 이렇게 기억했죠. 하여튼 차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차가 있으니까 차로 때 타야 되겠지요. 그럼 누구랑 같이 탄다 했어요? 자기랑 같이 탄다. 그래서 이는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자기랑 같이 차를 탈 때 매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들어서 차문 열고 들어오면 어때? 차문 닫는다. 그리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주면 어때? 자기자본 수익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유기하면서 같이 기억을 하자 그랬습니다. 이때 타인자본 비율이 있죠. 자, 이건 결국 뭡니까? LTV다. LTV는 타인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LTV는 결국 뭘 얘기합니까? 타인자본 비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뒷짐은 타자라는 게 있다냐. 타자. 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네,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부채 비율은 위에서부터 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자기 자본입니다. 이는 뭡니까? 지분이 되겠죠. 지분. 다음 타인 자본은 뭡니까? 부채가 되겠다는 거면 또는 저당이다. 뭐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요. 결국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타인 자본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에요. 또는 이래서 말했어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라는 거죠. 결국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최근에 이렇게 말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란 자,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OX, X 잘못된 거지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시험에 간혹 한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분모, 분자와 관계는 공식 읽는 방법 두 가지로 계속 연습해 온 겁니다. 계속 연습해. 자,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일단 항상 뭘 먼저 읽는다 했어요. 분모를 먼저 읽고 다음 어때? 분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자, 우리 부채비율 읽어보자는 이야기. 부채비율 어떻게 합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부채에 대한 지분율 잘못된 표현된 이야기. 뭡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건 여러분들 때 연습 안 되면요. 안 되면 실제 모의고사 시험에서 찾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연습을 한다 해서 읽는 방법 두 가지로 계속 연습해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부채 비율이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부채비율 계산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요. 그래서 자, 부채비율 어때? 다 잘하라 그랬죠? 선아 딱 그러면 부채비율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약분하니까 1이 되겠죠. 곱하기 핵 부채비율은 얼마입니까? 100%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LTV 50%일 때 LTV 50%일 때, 자, 부채비율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LTV 80%입니다. LTV 80%라는 이야기는 결국 타인자 비율 얼마나 이야기? 80%다. 그 뜻이 되겠지요. 왜? LTV는 타인자 비율 의미한다 그랬죠? 사실 여기 보세요. 이제 LTV 80%라는 이야기는 부가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유용자금이 80이라는 이야기. 그럼 100 중에 80은 남의 돈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타인자 비율 얼마입니까? 80%. 그럼 결국 LTV는 타인자 비율을 의미한다. 그럼 보세요. LTV 80%면 타인자 비율 80%죠. 그럼 자기자 비율 얼마 됩니까? 20%가 되겠다. 여기에 딱 그어놓으면 부채비율이 되겠죠. 약분하니까 4네요. 곱하기 하니까 부채비율은 어때? 400%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LTV 90%는 이야기는 타인자 비율이 얼마입니까? 90%가 됐죠? 그럼 자기자 비율은 10%가 되겠다. 여기에 딱 그어놓으면 부채비율이 되겠다. 그래서 부채비율은 어떻게 된다? 다 잘하고 있어요. 다자. 자, 그럼 약분하기 9네요. 곱하기 100하니까 900%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처럼 LTV가 높아서 LTV가 높아서 부채비율도 어떻습니까? 예, 자, 증가죠? 증가인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실 LTV가 높아서 그만큼 때 예, 부담 가치는 동일한 남의 돈 많이 쓴 거죠. 남의 돈 쓰니까 당연히 부채비율도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LTV 부채비율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326페이지 양골의 1번 대부비율 LTV죠. 양골 2번 부채비율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자,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보세요. 양호 3번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지요. 예, 자, 예, 부채 감당률이다. 그럼 부채 감당률 뭘 답니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어때?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 프로차트에서 부채는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부채 서비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 이걸 감당할 능력이냐? 뭐가 비교합니까? 순 영업소득과 비교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상하 딱 그어놓으면 이 값이 뭐가 됩니까? 부채 감당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다. 이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한 지표다. 이때 부채는 뭘 얘기합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다라는 거죠. 부채 서비스다. 뭘로? 순 영업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 순 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이걸 감당할 수 있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그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결국 순 영업 소득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순 영업 소득이 더 많으니까 내가 버는 소득으로 예, 자,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 우리 여러 차례 설명한 부채 서비스 이 안에는 뭡니까? 1년 동안 총상환 원금과 총지불한 이자가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자, 내가 벌어든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 감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리금 지불 능력이 어때? 충분하다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럼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결국 순 영업소득이 부채 소득 적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가 더 많다? 부채 서비스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벌은 소득으로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부채 감당률이야. 이분도 우리 지금 단골 메뉴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결국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한 지표라는 이야기예요. 부채는 뭡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다. 뭘로? 순 영업소득으로. 그래서 플로차트에서 하나 딱 그면 어때? 부채 감당률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에요. 1보 크면 감당할 능력이 있다. 1보다 작으면 어때?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부채 감당률은 높을수록 유리할까요? 낮을수록 유리할까요? 그렇죠? 부채 감당률은 높을수록 유리하겠다. 왜? 부채 감당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어때? 감당할 능력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커진다. 감당력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채무 불량화서 어때? 그만큼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LTV가 높으면 높을수록 남의 돈 많이 쓰는 거지요. 그럼 남의 돈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무 불량 가능성은 어떻어요? 그만큼 커진다. 금융적용은 그만큼 어때? 커진다 그 뜻이지요. 그렇지만 부채 감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량성은 오히려 낮아진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부채 감당률은 높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양호 3번 부채 감당률이다. 이분도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양호 4번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자, 채무 불이행률이다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예, 채무 불이행률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는 말 그대로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의 비율이다 이런 뜻이에요. 채무를 불리한 확률의 비율이다. 그럼 자, 이 프로 차트 한번 보세요. 여기 봅시다. 여기서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부채 서비스액 이거 하나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건 뭐가 비교합니까? 순 영업소득 비교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 딱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됩니까? 부채 감당률이 된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과 영업 경비 이 두 가지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란 이야기예요. 자, 부채 서비스액 그리고 영업 경비 이 두 가지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뭐가 비교됩니까? 유효 총소득과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자, 채무 불량에서는 이처럼 부채 서비스액과 영업 경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냐 이걸 측정한 지표다라는 겁니다. 뭐가 비교합니까? 유효 총수가 비교한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부채 서비스액 이거 하나만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거 뭐가 비교합니까? 순 영업소득과 비교한다. 그래서 딱 그는 부채 감당률이 된다 그랬죠. 이제는 부채 서비스액과 영업 경비 이 두 가지를 감당할 능력이냐. 이 뭐가 비교합니까? 유효 총소득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률이 되겠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유효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률은 높을수록 유리할까요? 낮을수록 유리할까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률은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사실 보세요.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이잖아요. 그럼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이 어때? 낮을수록 좋겠죠. 채무 불이행률은 낮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거면서 여보세요. 부채 감당률은 높을수록 유리했지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높을수록 감당률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높을수록 유리하다. 반면 채무 불이행률은 어떻습니까?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이분은 교재 한번 보시는데 자, 327페이지 보세요. 327페이지 보시면 양으로 4번 채무 불이행이 나와있죠. 첫 번째로 보세요. 채무 불이행률은 자, 유효 총소득이 여기 있죠.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유효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양으로 봅시다. 양으로는 총 자산 회전율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예,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은, 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예, 이게 생각합시다. 자, 총 자산 회전율은, 예, 투자된 총 자산에 대한, 예, 총 자산에 대한 조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총 자산에 대한 조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조소득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 총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 총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총자산 회전율은 어떻습니까? 회전율은 조소득 승수의 역수가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항상 승수법에 한 승수는 뭡니까? 소득과 투자액과의 관계다. 그래서 소득의 몇 배가 투자액이냐 이걸 설명하는 거죠. 소득의 몇 배가 투자액이냐. 그러면 조소득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소득은 부모값이라 했죠. 그래서 조소득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투자액 분자값이 뭡니까? 예, 자, 조소득 기준하니까 당연히 총 투자액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소득 승수라는 것은 자, 조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것은 조소득수의 역수가 바로 뭡니까? 총자산 회전율이 되는 개념이다.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총 투자액에 대한 투자액에 대한 조소득이 되겠죠? 이때 총 투자액이 결국 뭡니까? 총 자산이다. 표현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이처럼 총 자산에 대한 조소득, 조소득의 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양으로 5번.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 자산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이다. 그래서 조소득 승수와 어때?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박스 봅시다. 박스 보시면 총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총 자산에 대한 조소득이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양으로 6번. 영업 경비 비율입니다. 자, 영업 경비 비율은 결국 이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라는 이야기요. 자, 여기 있죠.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자, 유효 조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업 경비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제 조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의 비율이다. 이 생각하시고 이때 조소득도 결국 어때?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 총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 총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으로 6번 지금 보세요. 자, 영업경 비율은 조소득에 대한 영업경 비율로, 참 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상단에 박스를 있죠? 자, 영업경 비율은 어떻게 변합니까? 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때 조소득으로는 가능 총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비율 분석법 관련해서 오늘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유도 여러 가지 비율지만 나머지도 생략하고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있었습니까? LTV 대부 비율이 있었죠. 다음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 뭐 등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여러분 교재 326페이지 상단 한번 보세요. 326페이지 상단 보시면 자, 5번 챕터 비율 분석법이다.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자, 비율 분석법에 한 투자된 판단 시 사용 지표에 따라서 자, 어떤 지표를 사용하나 사용 지표에 따라서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이야기. 이건 아주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봅시다. 자, 부채 감당률 이렇게 해서 하니까 1.1이 나왔어요. 부채 감당률 1.1이 나왔어요. 1.1이면 당연히 1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지불률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A은행에서는 원리금 지불 충분하니까 어때? A은행에서는 돈 빌려주자. 대출을 해 주겠다라. 그러나 B은행은 어떻습니까? 1.1이면 불안하다니. 물론 1.1이니까 원리금 지불 충분하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불안하다. 그래서 B은행은 1.2가 넘지 않는 이상
대출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때는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야. 이 같은 어때 의사결정 내려볼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도 결과에서 어때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율 분석부터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 있었죠. 다음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타당성이 있다면 부동산을 때 취득을 하겠죠. 취득하고 이제 운용 처분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타당성이 없다면 기각을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여러분 교재 328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예제가 들어있죠. 예제 한 번 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봅시다. 투자 타당성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 보세요. 내부 수익은 수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아니죠. 아니죠. 자, 저희들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내부 수익률이다. 이야기야. 그럼 내부 수익률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현금, 자,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다. 순서는 항상 우리가 어때? 현재치로 나에게 들어온 돈, 나간 돈을 써서 현재치로 현금 유입, 유출 이게 순서를 맞추자는 이야기야. 순서를 맞춰놓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어때?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내부 수익률이 된다. 그 이야기지요. 여기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어때? 할인율이 어때? 내부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둘이 같다면 빼준 값은 얼마 됩니까? 0이 되겠죠. 빼준 것이 뭐예요? 순현가. 그래서 순현가 NPV를 어때?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 된다. 다음 둘이 같다면 나눠준 값은 얼마 됩니까? 1이 되겠죠. 나눈 것이 뭡니까? 수익성수가 와서 수익성수를 1로 만들어준 할인율이다. 그래서 용정리 잘하지 않았죠. 우리 시험 완전 당울맨이에요. 여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의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준 할인율이 어때? 내부 수익률이 되고 수익성수를 1로 만들어준 할인율이 어때? 내부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이 내용 생각한다면 1번 지금 다시 보세요. 내부 수익률은 수익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은 잘못되어 있죠. 0보다 작게 하는 겁니까?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렇죠. 0으로 만들어준 할인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1번 잘못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2번입니다. 2번도 지문이 길어서 상당히 어렵게 읽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요령만 익혀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수익성 지수는 그 다음 지금 보세요. 자, 현금이 나와 있죠? 자, 수익성 지수는 순현금. 자, 이걸 괄호로 묶어 봅시다. 자, 순현금, 투자출 합계의 현재 가치다. 자, 현재 가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괄호로 묶어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보시면 사업 기간 중에 나와 있죠. 즉 사업 기간 중에 기간 중에 2번입니다. 사업 기간 중에 현금 수익 합계 현재 가치 나와 있죠. 2번도 괄호로 묶어보자는 이야기예요. 괄호로 묶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먼저 우리 두 개 괄호를 묶어놨습니다. 지금 자 순현금 투자처 합계 현재 가치다 이렇게 괄호를 묶어놨지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보세요. 사업기간 중에 현금 합계 현재 가치다. 이걸 또 하나의 괄호로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이걸 생각해보자는 이야기. 앞에 괄호 먼저 봅시다. 순현금 투자출 합계 현재 가치다. 자, 일단 투자 지출이잖아요. 그럼 나로서 나간 돈이죠. 이건 뭡니까? 현금 유출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현재 가치다. 결국 앞지문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 현금
유출의 자, 현재 가치 이걸 의미하는 거지요. 뒤에 괄호를 묶었어요. 사업 기간 중에 현금 수입, 합계 현재 가치다. 자, 현금 수입이니까 나에게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이분은 결국 뭡니까? 현금 유입 부분이 되겠죠. 유입의 어때? 현재 가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괄호를 묶어놓고 앞부분은 뭡니까?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되겠고 뒷부분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잘 보세요. 수익성수는 자, 앞부분 현금 유출의 현가를 뒷부분 현금 유입의 현가로 나눈 상대지수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나누는 겁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말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연습했죠. 항상 순서를 잘 맞췄어요. 현금 유입 현가 그리고 현금 유출가 순서만 잘 맞추고 이걸 나눠준 값이 뭡니까? 수익성 지수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럼 2번 질문이니까 결국 현금 유출 현가를 현금 유입 현가로 나눈 값이 수익성 지수다. 이런 의미잖아요. X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현금 유입 현가를 현금 유출하고 나눈 값이 수익성 지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 둘이 어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괄호로 묶어놨죠? 괄호로 묶어놓은 이 두 부분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자, 현금 유입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눈 상대지수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따라서 2번은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 괄호 묶어놓은 내용을 바꿔버려야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자, 우리 놓지 않습니다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걸 빼준 값이 뭐가 된 겁니까? 순현가다. 여러 차례 했죠. 그래서 순서를 잘 보세요.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 현가 빼준 값이 순현가다. 네, 3번 집어보세요.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 순서 맞잖아요. 빼준 값이 수현가라서 3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봅시다. 자, 회수기간은 투자 시점 발생 비용을 회수한 데 걸린 기간을 말하는 거지요.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한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긴 투자를 선택한다.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자,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일 경우 회수기간 길수록 짧을수록 짧을수록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에 우선순위 부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문에 가장 장기인 투자를 선택한다. 잘못됐죠? 가장 뭡니까? 단기인 투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되죠? 왜? 회수기간 짧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봅시다. 4번도 잘못됐죠? 장기를 뭘로 바꾸자? 단기. 다음 5번 보세요. 순현가법과 내부술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을 알려서 요것을 사용한다. 아니죠. 자, 우리가 이분도 여러 차례 연습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뭘 사용합니까? 요것을 사용하죠. 다음 내부 수익률 법에서는 할인율로 뭘 사용합니까? 내부 수익률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 법에서는 할인율로 어때? 내부 수익률 사용한다. 모두가 요것을 사용은 아니겠죠? 따라서 5번도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옳은 거 찾기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절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다. 이분도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예제까지 다 풀어드렸죠? 물론 기출문제 특강이다. 이 과정에서 또 어때? 우리가 또 풀어볼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더 풀어보는 게 우리는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하던다 생각하시고 강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널리 양해를 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우리도 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투자론 마무리가 되었네요. 마무리됐으니까 이제는 여러분께서 329페이지 나와 있는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자, 이분도 때 한번 읽어보시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6장 마쳤으니까 또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교재 266페이지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교재 266페이지예요. 자, 266페이지 여기 보시면 찾으셨나요? 예, 보시면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지요. 이제 6장 투자론 다 배웠으니까 이분도 OX 문제 15개 들었죠? 꼭 좀 한번 풀어보시면서 반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프린트물로
학습자로 제공해드렸죠. 괄호넣기 퀴즈 천선이다. 이거 제공했어요. 우리 목표가 천선했지만 이미 어때? 천선 넘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제공했을 만큼은 제공해드릴 겁니다. 여튼 괄호넣기 퀴즈 천선이다. 이 학습자료 통해서 어때? 괄호에 용어를 넣어가면서 또 한 번 반복 쓰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제가 학습자료 제공해드리는 괄호넣기 퀴즈 천선이다. 이 지문들은 대체 또 기출된 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 기출문제 보시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지요. 여튼 꼭 좀 풀어보시면서 반복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교재 7장 부동산 금융론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